세상의 모든 해답, 천기누설. 오늘은 2026년 1월 28일에 있었던 김건희 재판 선고를 나노 단위로 쪼개서 분석해 줄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평소 법률 용어를 얼마나 제멋대로 쓰고 있는지부터 똑바로 짚고 넘어가자. 법치주의의 본질은 통치자, 대통령, 검사, 판사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권력 통제 장치야. 국민들 보고 법 지켜라고 훈계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집행이 모두 정의로워야 해.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순간, 그건 법치가 아니라 법을 빙자한 폭력일 뿐이야. 인두비오 프로레오, 검사가 입증을 100% 못했을 때 피고인을 구제하는 원칙은 맞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어야 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의심이어야 한다는 거야. 이는 판사가 증거를 제멋대로 배척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뒤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언하라고 만든 원칙이 아니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치열한 노력 끝에도 정말 모르겠을 때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권력자를 봐주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아니야. 명백한 증거, 녹취록, 엑셀 파일, 문자 메시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판사가 그래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억지로 의심을 만들어내는 건 이 원칙을 악용하는 거야. 판사의 양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참뜻은 외부 압력, 각종 권력자에 굴하지 말고 오직 법리와 증거, 객관적 양심만 보라는 뜻이야. 판사 개인이 나는 이 사람을 봐주고 싶다거나 권력자 비위를 맞추는 게 국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양심이 아니라 독선이자 직무유기야. 판사는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자유심증주의가 있지만 이는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나면 안 돼. 주가조작 선수가 관리한 계좌지만 주인은 몰랐다는 판단은 경험칙에 반하는 궤변이야. 판결의 존중.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확정된 효력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을 입 다물고 존경하라는 뜻은 아니야. 판결은 비판의 성역이 아니다. 명백히 불이한 판결은 시민사회와 역사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탄핵당하고 비판받아야 마땅해.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가 권력, 판사, 검사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원칙이야. 일반 시민이나 언론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저 사람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가 있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감시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의무이지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분석에 들어가 보자.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입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형무등급. 사자성어의 뜻을 비틀어서 면죄부로 쓰면 안 되지. 형무등급은 원래 형벌에는 등급이 없다. 즉 대부 권력자의 죄도 용서하지 않고 예법은 서민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지만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간다는 법과 사상의 핵심이야. 이 말의 방점은 권력을 잃은 자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권력자라도 봐주지 말고 똑같이 처벌하라는 데 있어. 일반 국민들은 지하철 부정승차만 해도 30배 부과금을 물고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쳐도 즉결 심판이나 벌금형을 받는데 고위직들은 수십억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이 모호하다며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잖아. 추물이 불량.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 즉, 권력을 가진 자는 재물 사이까지 탐해선 안 된다는 뜻이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으면
주가 조작이나 뇌물성 선물 같은 사적인 이익을 철저히 배격했어야 한다는 질책으로 쓰여야 할 말이야. 먼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 대우 계좌가 이용된 거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계좌 거래는 시세 조정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통정 매매 등 시세 조정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이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 이하 블랙펄이라고 합니다. 등에게 위 주식 매도하고 자금을 일임하여 일임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2010년 5월 24일경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 중 51만 주를 매도하여 오던 피고인이 일임 매매를 통해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셋째, 2010년 10월 28일경에서 11월 1일경 사이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주식 18만 주가 매도되는 사이 피고인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같은 시기에 더 높은 평균 단가로 주식 11만여 주가 매수되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양태로 주식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권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매 양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그와 같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섯째,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판사 스스로 판결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시세 조종 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어.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건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강력한 방증이야.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고 미필적 고의,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유죄의 증거야. 스스로 인정한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데 결론만 딴판으로 내린 셈이지. 다만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는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즉,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 기능적 행위 지배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야.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매매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자금 전줄되고 범죄를 용인했다면 공범이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이 그 사전이나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과 계좌를 맡기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에 쓰일 걸 알았거나 적어도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돈만 불려오면 상관없다고 용인했어. 이건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지. 이건 미필적 고의, 즉 인식과 용인에 해당돼. 김건희가 구체적인 작전 회의에 참석 안 했더라도 내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계속 돈을 대줬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한 거야. 이는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야. 김건희는 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돼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정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비상식적인 수익률, 블록딜 같은 특수 거래를 하면서 몰랐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런데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김건희에게 시세 조정에 대해 직접 알려줬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당연하지. 전주물는 원래 뒤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공범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더라도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 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 사실들의 종합 증명력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17 530 선고, 2017도 1549 판결. 주가 조작에서 전주는 엔진의 연료 같은 핵심 역할이야. 김건희가 물량을 잠그거나 내놓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해. 역할을 수행한 것 자체가 공모의 증거란 소리야. 둘째,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 11월 1일 8만 주를 민모 씨, 김모 씨의 지시에 따라 블랙펄 대표 이모 씨에게 넘겨주었는데 통정 매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대신증권에 있던 주식을 블랙펄 측에서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시가보다 약 2억 5천만 원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위 블록딜 매매는 정상적인 블록딜이 아니라 블랙펄이 시세 조정을 위한 매수자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 범행인 시세 조정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블랙펄이 시세 조정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가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정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지시를 받고 주식을 넘겼다는 팩트 자체가 이미 역할을 분담했다는 뜻이잖아. 시키는 대로 물량을 던져주는 게 통정매매의 핵심인데 이걸 두고 그냥 넘겨주려고 했을 뿐 시세 조종 목적은 없었다고 해석하는 건 궤변이야. 판사가 블록딜, 시간 외 대량 매매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척하네. 블록딜은 대량의 물량을 시장 충격 없이 넘기는 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시장의 기본 상식이야. 이미 주가 조작으로 주가가 뻥튀기 돼서 수익이 난 상태잖아. 거기서 좀 싸게 넘겨서 현금화하라는 건데 이걸 두고 항의를 했으니 공범이 아니다. 그건 그냥 돈 욕심이 많은 공범일 뿐이야. 100번 양보해서 손해를 봤다고 쳐도 손해를 보면서 수수료까지 챙겨줬다? 이건 공모관계가 아니면 절대 설명이 안 돼. 생판 남한테 손해보고 수수료까지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넷째,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 조종 세력이 시세 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수익 정산 방식이 다르다고 공범이 아니다. 범죄 수익 배분은 계약서 쓰고 하는 게 아니야. 힘의 논리, 기여도, 자금 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거지. 내 계좌 수익만 챙겨갔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돼. 배분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게 오히려 음성적인 범죄 공모라는 증거야.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판사가 정말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면 최소한 방조죄로라도 처벌했어야 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판사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어. 돈 대주고 계좌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매매했는데 주범이 아니면 최소한 방조범이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야. 미국이었으면 징역 수십 년에 평생 주식거래 금지감이야. 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루어진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블랙펄에 맡겼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인 매매를 종료하였고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2011년 3월 30일 2만 3천 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9,635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투자증권 계좌 관련된 매매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종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매수된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매도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타인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기간을 쪼개서 앞부분은 공소시효 끝, 뒷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만드는 건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이야. 주가 조작은 하나의 작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포괄일죄로 봐야 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에서도 전체 기간을 하나의 범죄 포괄일죄로 다뤘어. 주범들의 범죄가 2012년 12월까지 이어졌다면 공범인 김건희의 시효도 그때부터 따져야지. 중간에 잠깐 직접 매매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뚝 잘라내고 시효를 완성시키는 건 법기술을 악용한 꼼수야. 그리고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거만 중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판례 대법원 2008 40 선고 2008도 1274가 있긴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관계를 끊고 범행을 저지하려 했을 때나 통하는 거야. 김건희는 계좌를 회수한 뒤에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를 또 샀어. 이건 이탈이 아니라 범행의 연장이거나 최소한 범행의 결과를 즐기고 있었던 거지. 주가 조작은 1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설계하는 거야. 시작부터 발을 담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자본시장의 정의야. 건해사항. 미국처럼 금융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는 물론이고 징벌적 배상까지 때려야 해. 주가 조작에 쓰인 종잣돈까지 전부 범죄 자금으로 간주해서 굽고 환수하고 그걸로 사회정의 펀드를 만들어서
내부 고발자 포상금과 피해 개미들 구제에 써야 해. 도둑질한 돈의 100배를 토해내게 해야 다시는 장난질을 못 치지.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 등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총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합니다. 명태균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문자 등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14회가량 제공하였던 점,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수차 부탁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뒷거래를 하면서 갑과 도장 찍고 계약서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냐.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이 아니다라는 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거나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지. 묵시적 청탁, 묵시적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야.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하여 피고인 내지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태균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설문 내용,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태균이 하였고 여론조사 공표 여부나 배포 상대방도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전속적 이익이어야만 죄가 된다고? 이건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거야.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에서 중요한 건 이익을 얻었느냐와 직무 관련성이지 그 이익을 나 혼자 먹었냐 나눠 먹었냐가 아니야. 설령 김건희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캠프 사람들이 같이 봤다고 쳐도 그 캠프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통령 부부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아 결국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여론조사 자료가 쓰였다면 그게 바로 범죄 수익이지.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2021년 6월 18일경 처음 만났는데 그 이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공표하였고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는
같은 해 7월 3일까지 11회 계속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다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동 여론조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 매체인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2021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17건의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즉,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표됨으로써 홍보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영업을 위해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넷째,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의 소개, 대선 여론조사 공표를 통한 홍보 등으로 김종인, 이준석, 피고인 부부 등과 알게 되어 그들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관에 기대어 차후 이루어질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여론조사 비용에 충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천만 원가량 및 그 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미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출마자들 주머니 털어서 메꿨다? 이건 더 악질이지. 이건 명태균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통령 팔아서 장사하는 걸 김건희가 묵인했거나 이용했다는 뜻이 되잖아. 판사는 왜 명태균의 자금 돌려막기를 근거로 김건희의 면죄부를 주지? 명태균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왔든 말든 김건희가 받아본 여론조사가 공짜였다면 그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야.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명태균의 죄고 돈 안 내고 받은 건 김건희의 죄라고. 다섯째,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2022년 3월경 엑셀 파일로 작성된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판사의 뇌피셜 독자적 추측이야. 대통령 당선인 부인한테 엑셀 파일로 돈 달라고 청구할 리가 없다? 왜 없어? 명태균 성향상 내가 이만큼 돈 썼으니 챙겨달라고 압박하려고 만들었을 수도 있지. 증거로 나온 엑셀 파일을 그럴 리 없다며 탄핵하는 건 증거재판주의 위반이야. 돈 달라는 청구서가 있는데 마음만 담긴 종이라고 해석해주는 꼴이지. 여섯째,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명태균은 강모 씨, 김모 씨 등에게 2022년 5월 2일경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명태균은 2021년 3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강모 씨, 김모 씨 등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2021년 3월 하순경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에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2021년 4월 2일경부터 5월 9일경까지 이준석, 윤상현, 피고인 부부, 한모 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서 나한테 이거 아끼네. 야,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면 안 돼.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사모님. 윤상현 얘기 나오지. 아니, 지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예, 앞으로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거듭해서 공천을 부탁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야.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계속 전화해서 이게 VIP, 대통령, 여사의 뜻이다라고 압박한 거잖아. 그리고 윤석열 육성 녹취록,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가 세상에 다 공개됐는데 무슨 소리야. 외관상 절차를 거쳤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같은 권력형 비리는 하나도 처벌 못해.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인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뇌물 범죄의 전형적인 그루밍, 길들이기 수법이야. 처음부터 큰 걸 요구하지 않아. 밥 사주고 작은 선물 주면서 경계심을 허물고 친분을 쌓는 거지. 그 샤넬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나중에 터뜨릴 청탁을 위한 보험료이자 착수금이었다고 봐야 해.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기억해야 해. 판사도 인정했어. 피고인은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건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교사이자 사법 방해 행위야.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권력자의 비리는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해.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고 사법 정의야. 계속 거짓말하고 진술 불일치, 증인들에게 거짓말시키고 허위 진술 지시, 책임을 회피해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한다고? 그건 반성이 아니라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적 유감 표명일 뿐이야. 진정한 반성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에서 시작해. 일부 자책한다는 말 한마디로 감형해주는 건 법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야. 이런 역겨운 판결문을 작성한 우인성 판사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가상의 판결문을 작성해 보았다. 1. 사건의 개요. 향원은 덕의 적이다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겉으로는 점잖고 법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시류에 영합하고 권력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처신하는 위선자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결문에서 형무등급 추물이 불량 인두비오 프로레오를 설시하며 입은 번지르르하게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후안무치할 뿐만 아니라 견강부회한 언사일 뿐이다. 실제 판단에서 피고인은 증거의 취사 선택과 논증의 비약을 통해 결론을 정당화하여 정명과 공평무사의 외피를 두른 채 실질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형식은 금상첨화였으나 실질은 용두삼이었다는 취지이다. 이 판단 기준, 형사 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를 평가하여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 이익은 의심을 창조하라는 면허가 아니라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때 국가 형벌권을 멈추라는 최후의 방파제이다. 이를 거꾸로 운용하면 그 자체가 각주구검이며 우의독경에 이른다. 3. 법왜곡죄 성립 여부. 가법 왜곡의 판단틀. 법관이 판결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실 인정의 토대가 되는 증거평가를 현저히 일탈하고 법리를 의도적으로 비틀어 결론을 합리화하는 수준에 이르면 성립한다고 본다. 즉, 단순 오판이 아니라 곡필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피고인은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열거해 놓고도 고율 배분, 비정상 매매 양태, 진술 번복 등 결론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를 반복하여 핵심을 비껴갔다. 이는 의심의 해소를 위한 분석이 아니라 의심을 분절 희석하여 무력화하는 방식으로서 이현령 비현령, 곧 자의적 기준으로 보일 위험이 크다. 또한 공동정범 방조 판단에서 기능적 기여와 정황 결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직접 진술 없음만을 사실상 결정적 사유로 삼는다면 이는 정황 증거의 종합 판단이라는 형사법의 상식에 반하여 동문서답에 가깝다. 결국 피고인의 판결은 외관상 원칙을 설파하되 적용에서는 그 원칙을 후퇴시켜 스스로의 설시와 충돌하는 바, 이는 자가당착이며 그 정도가 현저하여 가정된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4.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피고인은 법관의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권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라는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공소장 변경 촉구 가능성, 방조 판단의 공방화 등 핵심 절차 선택에서 특정 결론을 향해 절차를 좁히고 쟁점을 축소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행사 및 공소 유지, 피해 법익에 대한 보호 기능을 사실상 약화시켰다. 이는 권한 행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 직권을 결과 유도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권한을 공정의 칼로 쓰지 않고 결론의 방패로 쓴 것은 공평무사가 아니라 아전인수에 가깝다. 5. 직무유기. 법관의 직무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쟁점에 대해 증거를 평가하고 법리를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공방을 촉진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르도록 심리를 지휘하는 데 있다. 피고인이 방조 성립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공방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리를 중단하고 핵심 증거 및 정황에 대해 설시만 하고 결론 단계에서 분석을 회피하며 판결 이유를 통해 실질 판단을 해야 할 대목에서 단정 어렵다로 기능을 정지시켰다면 이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마땅히 정면 돌파해야 할 때 회피 기피로 일관한 것은 직무의 방기라 아니할 수 없다. 6. 양형의 이유. 유이스투, 유고. 사법의 신뢰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법관의 한 문장, 한 판단은 사회 전체의 준법의식과 국가의 정당성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리를 비틀고 절차를 협소화하여 결론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단순 과오가 아니라 국기문란에 준하는 해악을 낳는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 엄정한 처벌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주문. 피고인을 법의 곡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한다.